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로보틱스 분야의 그 화려한 모습,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해주신 레딧의 R 로보틱스 서브레딧 게시물들, 이게 아주 흥미롭던데요.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진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함께 풀어가는지 그 힘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자료들인 게 그냥 완성된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어떤 개발 과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랑 또 혼자서는 좀 힘든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인적인 열정으로 만드는 로봇 이야기까지 정말 로보틱스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어렵구나. 저렇게도 해결하는구나 하는 점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그 영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페이아로 L6이라는 로봇팔 영상이었죠. 움직임이 정말 네네. 페이아로 L6, 그 6충 로봇팔 영상이죠. 보셨군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그 특이점 회피 기능이 개선됐다는 걸 강조했더라고요. 특이점 회피.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특정 자세에서 딱 막히거나 좀 이상해지는 그런 지점을 피하는 기술 맞죠? 네, 정확합니다. 로봇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특정 위치나 자세에서는 움직임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지나가거나 아예 피하도록 제어하는 게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근데 영상 보니까 페이아로 L6은 이걸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 반응도 아주 뜨거웠죠. 맞아요. 와, 움직임 진짜 비단결 같다. 이런 감탄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거의 완벽한데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살짝 위로 드는 게 좀 아쉽네. 뭐 이런 매의 눈으로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디테일한 관찰 중요하죠. 기술적으로 좀 더 파고든 댓글도 있었는데 사실 육자유도 로봇이 정해진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모든 종류의 특이점을 완벽하게,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통과하는 건 이론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동력각까지 다 계산해서 특별히 설계된 경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로봇이 스스로 경로를 살짝 수정하면서 이렇게 우회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이었죠. 로봇 제어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그런데도 이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데요. 근데 더 놀랐던 건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기터브 링크가 그냥 딱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8월6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모두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설계도 보고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제어 알고리즘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이런 오픈소스 방식이 로보틱스 기술 발전 속도를 확실히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아까 말한 특이점 문제처럼 오픈소스라고 해서 모든 물리법칙의 한계를 그냥 쉽게 넘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렇죠. 오픈소스가 문턱을 낮춘 건 맞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기술적인 숙제는 많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이런 기반 기술 위에서 좀 더 야심찬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바로 비모라는 반려동물 로봇인데요. 이건 한 개발자분이 1년 넘게 혼자서 진행해온 스타트업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더라고요. 네. 비모 프로젝트. 그 소개글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 웹사이트도 만들고 드디어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걷기 시작했다고 소식을 올렸죠. 개발자가 밝힌 동기가 특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뭐 바쁜 일상이나 아니면 집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술이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채워주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롭죠. 그렇죠. 현재는 프로토타입 단계인데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이 바로 그 심투리얼 문제라고 하더군요. 심투리얼.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거요? 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아무리 걷는 걸 잘 가르쳐놔도 이걸 실제 로봇에 딱 적용했을 때 똑같이 잘 걷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의 그 미묘한 물리 변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닥 마찰력 변화라던가 부품 사이의 약간의 틈 같은 것들. 이런 걸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게임 캐릭터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겠네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개발자도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드웨어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하는데 그걸 특정 목표에 딱 맞게 통합하고 원하는 성능을 뽑아내는 건 여전히 엄청난 도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특히 그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가 재밌었어요. 처음엔 이게 로봇 보행 문제 해결의 마법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완전 착각이었다고요. 하하. 네, 그 부분 아마 많은 개발자들이 공감할 거예요. 강화학습. 그러니까 로봇이 수많은 시도를 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배워나가는 이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정말 강력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피모 개발자는 로봇이 원하는 대로 걷게 만드는 그 보상 함수를 찾으려고 3개월 동안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수천 번이요? 와, 진짜 마법은 아니었네요. 네. 게다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자체는 좋아졌는데 그걸 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문서나 자료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했고요.
최신 기술을 막상 도입하려고 할 때 겪는 고충 같은 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 같이 올린 비디오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대로 실제 로봇을 딱 걷게 했더니 살짝만 밀어도 그냥 픽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실패 영상을 그대로 올린 거죠. 보통은 성공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개발자는 이게 예상된 실패였다고 말하면서 다음 단계로는 실제 로봇의 특성에 맞게 학습된 정책을 좀 더 다듬는 직류라는 기법을 사용할 거라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아, 직류요?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모습 보기 좋네요. 네, 인상적이었죠.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아이색심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이랑 강화학습 써서 이족 보행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센서랑 이미지 인식으로 주변 환경 파악하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기능까지 넣을 거라고 했죠. 네, 특히 로봇 자체에서 AI 연산을 좀 빨리 처리하려고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쓴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맞습니다. 꽤 구체적인 기술 스택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개발자가 글을 올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도 얻고, 특히 스페인 안에서 같이 일할 엔지니어 협력자를 찾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실제 로봇을 만져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원격 근무가 좀 어렵다는 이유였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커뮤니티 반응 중에 조금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마케팅 느낌 아니냐? 로봇 기술에 대한 정보는 너무 부족하다. 진짜 협력자 찾으려면 기술 정보를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요. 네,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일단 좀 가벼운 피드백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댓글 통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잭심 사용이나 강화학습, 센서 계획 같은 기술적인 세부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긴 했어요. 아하. 커뮤니티랑 소통하면서 프로젝트 공개 수위나 방향을 조절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또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적인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또 같이 일할 사람도 찾아야 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어렵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비모 프로젝트는 한 개인의 열정부터 시작해서 로봇 개발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까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개인적인 도전 말고도 레딧 커뮤니티를 보면 직접 뭔가를 만들고 배우려는 분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막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큰 매력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신 분이 개인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궤도형 로봇, 그러니까 탱크처럼 캐터필러 달린 로봇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글이 있었어요. 와, 10년차 엔지니어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하는군요. 뭘 물어봤나요? 뭐 학습 자료나 로드맵 같은 거, 그리고 초보자가 시작하기 좋은 로봇 키트 좀 추천해달라는 거였죠. 본인이 전기, 오프로드 기계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특히 궤도형 로봇의 움직임 제어랑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싶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밝혔어요. 야붐이나 하이원더 같은 회사 키트를 봤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도 필요하면 투자할 생각도 있다고 했고요. 오,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은 어땠어요? 아주 건설적이었습니다. 배우는 과정 블로그나 영상으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될 것 같아요. 이런 격려도 있었고 특정 야붐 키트를 추천하면서 요즘 많이 쓰는 라즈베리 파이 5는 따로 사는 게 낫다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도 있었고요. 아, 꿀팁이네요. 그렇죠. 또 부품을 중국 알리바바 같은 데서 사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팁, 그리고 로보레이셔.ai라고 소규모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참고해 보라는 정보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돕고 지식을 나누는 문화가 잘 보였죠. 이야, 정말 훈훈하네요. 직접 필요한 걸 만드는 DIY 정신도 막 느껴졌어요. 60달러,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200와트급 전환 공급 장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비디오 튜토리얼도 올라왔더라고요.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 테스트할 때 아주 유용할 거라고요. 네, 그런 실용적인 정보 공유가 정말 활발해요. 또 다른 예로는 실내에서 지도를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고 심지어 사람까지 따라다니는 작은 로봇을 만들려는 사용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네, 예산은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로 잡고 라이다 센서를 고민 중이었는데 RPL IDAR AE1M8이랑 LD19 모델 중에 어떤 게 실내 슬램이랑 사람 추적에 더 나을지 물어봤어요. 슬램. 로봇이 주변 환경 지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지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죠. 이것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중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라이다를 추천했나요? 뭐 추천도 있었지만 더 흥미로운 답변은 이거였어요. 꼭 라이다,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를 써야 하나요? 초음파 센서나 카메라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고 쉽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라는 질문이었죠. 아, 문제 해결 방식을 아예 바꿔보라는 제안이군요. 와,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맞습니다. 특정 기술에 딱 꽂혀 있을 때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이 더 효율적이거나 창의적인 대안을 툭 던져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또 되게 구체적인 센서를 찾는 질문도 있었어요. 떨어지는 물체가 땅에 닿기 한 3m 전쯤에 감지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근접 센서를 찾는 데는 글이었죠. 3m 전에 감지하는데 엄청 튼튼해야 한다. 어떤 상황일까요? 정확한 용도는 안 밝혔는데 요구 조건이 꽤 까다로웠어요. 센서 크기는 작아야 하고 1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견디거나 아니면 센서를 감싸는 폼 재질을 투과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와, 네, 그래서 답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한 분은 무려 2차 세계대전 때 포탄에 썼던 근접 신관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링크하면서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와, 근접 신광까지? 네. 또 다른 분은 현재 아두이노 같은 거랑 쉽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기반의 근접 센서 모듈들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과거 기술 원리부터 최신 상용 모듈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오고 왔어요. 야, 정말 온갖 지식이 다 모이는 곳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로봇 경진대회 나가려고 룸바 같은 청소 로봇 만들려는 학생의 글도 있었어요. 자기가 산 부품 목록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이 부품들끼리 잘 호환되는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죠. 네. 이런 글에는 보통 경험 많은 분들의 날카로운 피드백이 막 쏟아지죠. 예를 들면 3D 프린터를 왜 FDM 방식이랑 레진 방식 두 개나 쓰려고 해요? 라즈베리 파이 3.3V 로직이랑 아두이노 우노 5V 로직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 사이에 전압 레벨 다른데 이거 확인했어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아, 로직 레벨 전압? 정말 세세하게 짚어주네요. 초보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질문자가 아두이노로 모터 제어한 거라고 답하긴 했지만요. 또 왜 똑같은 300rpm짜리 기어 모터를 종류가 다른 걸로 두 개나 샀어요? 라거나 사진 해상도가 낮아서 부품 모델명 잘 안 보이네요. 같은 현실적인 피드백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 말고도 런던에서 로보틱스 AI 미터업 열린다는 소식이나 음성으로 제어하는 로봇팔 데모 영상, 3D 모델의 관절 쉽게 추구하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공유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오늘 레딧의 알로보틱스 커뮤니티 게시물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정말 로보틱스 분야의 현재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페어럴 6 같은 정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부터 비모처럼 개인의 꿈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직접 로봇을 만들어라는 사람들의 그 열띤 질문과 답변까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비모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강화학습 같은 최신 기술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그 깊은 간극, 즉 심투리얼 문제,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 부품들을 매끄럽게 통합하는 문제 같은 것들,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진짜 부딪히는 과제들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쇼케이스 뒤에 숨겨진 현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페어롤 6의 그 오픈소스 정신이나 수많은 DIY 질문과 답단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어려움을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분야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현재 로보틱스 기술이 어디쯤 와 있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열정을 느끼면서 도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지금 로보틱스 분야의 생생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기술적 과제들 있잖아요.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실 세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로봇 시스템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과제 같은 것들요. 네, 어떤 생각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로보틱스 분야 바깥에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고 있는 다른 기술들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요즘 비디오 게임 엔진 보면 물리 시뮬레이션이 정말 놀랍도록 사실적이잖아요. 그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누구나 정말 쉽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른 분야와의 융합 말씀이시군요. 네, 로보틱스의 다음 혁신을 위한 열쇠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와의 융합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